지금 이 순간에도 최소 5개 국가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은 10개국이지만 실제로는 27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시도했거든요. 그중 일부는 완성 직전까지 갔다가 멈췄고 어떤 나라는 외부의 군사 공격으로 시설이 파괴됐죠. 더 놀라운 건 지금도 문턱국가라 불리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폭탄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핵무기를 손에 넣으려 했던 나라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만은 비핵 국가 중에서 핵폭탄 완성에 가장 근접했던 나라로 평가받는데 완전한 무기 설계를 마쳤고 필요한 재료를 전부 확보했으며 실제로 콜드 테스트까지 수행했거든요. 1964년 중국이 첫 핵실험에 성공하자 대만은 위기감을 느꼈고 1967년부터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인도가 핵무기 개발에 사용한 것과 같은 캐나다산 원자로를 들여왔고 남아프리카에서 우라늄 100톤을 구매했죠. 미국에서 받은 플루토늄도 있었는데 모두 에너지 목적으로 제공된 거였지만 대만은 이를 몰래 폭탄 제작에 전용하려고 했습니다. 중수로를 활용해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에 성공했지만 1976년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를 적발했고 대만은 프로그램 종료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새로운 비밀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됐죠. 이번에는 남아프리카에서 우라늄을 추가로 4,000톤이나 더 사들였고 목표는 핵실험 없이도 작동이 보장되는 장치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핵실험 효과를 예측했고 고속으로 우라늄판을 충돌시키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겉으로는 대전차 발사체 시험처럼 위장했거든요. 1986년에 거의 20년의 연구 끝에 대만이 쇼팡 군사기지에서 소형 핵 장치를 실험했다는 보고서들이 나왔고 미국 위성이 이를 포착했습니다. 완전한 규모의 폭탄은 아니었지만 콜드 테스트로 분류되는 실험이었죠. 대만 장군이 나중에 통제된 핵반응 생성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 아마도 이 실험을 말한 거였을 거예요. 1987년에 핵 프로그램 책임자였던 CIA 정보원 출신 대령이 미국으로 망명해서 작업 범위를 전부 폭로했고 미국은 즉시 대만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완성까지 1년에서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항공기로 투하 가능한 폭탄 설계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크기를 더 줄여야 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는 정말 믿기 힘든 행운으로 핵무기 기술을 얻었는데 1966년에 미국 B-52 폭격기가 공중급유 중 충돌 사고를 일으켜서 수소폭탄 4개가 스페인 땅에 떨어진 겁니다. 완전히 폭발하지는 않았지만 2개가 지상에서 부분 폭발했고 스페인 과학자들이 파편을 회수해서 역설계를 시작했죠. 보통은 핵분열 폭탄을 먼저 만들고 나서 1000배나 강력한 핵융합폭탄인 수소폭탄을 개발하는데 스페인은 역사상 최대의 지름길을 얻어서 가장 강력한 형태의 핵무기 기술을 먼저 손에 넣게 됐습니다. 프랑코 독재 정권 시절인 1963년부터 이슬레로 프로젝트라는 핵무기 개발 계획이 있었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진전이 거의 없었거든요. 1960년대 후반에 첫 원자로를 가동시켰고 천연 우라늄 매장량으로 무기급 플루토늄을 소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기밀 보고서는 스페인이 폭탄을 만들어서 사하라 사막 식민지에서 실험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고 프랑스 드골 대통령도 흑연 원자로 설계와 기술 지원을 제공했죠. 프랑스는 이웃국가 스페인도 핵무장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야 나토로부터 더 독립적일 수 있다고 봤거든요. 미국은 스페인의 핵 개발에 점점 우려하게 됐고 키신저 국무장관이 스페인 총리 블랑코를 직접 만나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전쟁이 나면 미국이 스페인을 보호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블랑코는 이를 거절했고 오히려 스페인의 핵 프로그램이 얼마나 진척됐는지 자세히 보여줬죠. 키신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발전된 상태에 충격을 받고 급히 자리를 떴는데 다음날 아침 블랑코가 차를 타고 가던 중 스페인 분리주의 단체가 설치한 폭탄에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프랑코는 건강 악화로 비용이 많이 드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했고 미국의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코 사망 후에도 새 총리는 프로젝트를 이어갔고 외무장관은 마음만 먹으면 7년에서 8년 안에 폭탄을 완성할 수 있다고 공언했거든요. 스웨덴은 핵무기 획득에 매우 근접해서 실험용 폭탄 장착까지 불과 몇 달 앞둔 나라였습니다. 1948년부터 세계적 수준의 물리학자들과 풍부한 천연 우라늄 매장량을 바탕으로 잘 조직되고
자금이 충분한 핵 프로그램을 공식 시작했거든요. 우라늄을 플루토듬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노르웨이에서 중수 5톤을 비밀리에 구매했죠. 1949년 소련의 첫 핵실험 이후 스웨덴은 소련 침공에 방어적으로 사용할 소형 전술 핵무기 100개를 항공기로 투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957년에 스웨덴은 라플란드에서 비핵 폭발 실험을 3회 수행해서 재래식 폭약 36톤을 폭발시켜 자연이 핵폭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습니다. 대기와 바다, 우주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에 서명했지만 지하 실험은 포함되지 않아서 이 허점을 활용할 계획이었거든요. 1960년대 초반에 폭탄 설계 실험이 수행됐고 강력한 컴퓨터로 내파 장치를 시뮬레이션했으며 엔지니어들은 거의 원시적인 폭탄을 만들 준비가 됐습니다. 정부 승인과 플루토늄만 조금 더 있으면 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 여론이 핵무기에 강하게 반대하게 됐고 군부는 비용을 우려했으며 핵무기 보유가 오히려 표적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964년에 아직도 기밀로 남아있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스웨덴이 비밀 안보 협정을 맺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협정에서 미국이 전쟁 시 스웨덴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대가로 스웨덴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겁니다. 최근 공개된 기밀 문서에 따르면 프로그램 종료 당시 매우 발전된 상태였고 실험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며 2개의 추가 폭탄도 곧 준비될 예정이었습니다. 브라질은 핵무기를 얻는 데 매우 근접해서 2개를 설계하고 실험 준비까지 완료한 나라입니다. 1950년대부터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에 관심을 표명했고 1964년부터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1970년대에 병렬 프로그램이라는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라이벌 아르헨티나와의 경쟁으로 육군, 해군, 공군이 모두 참여했고 농축 공장과 제철이, 미사일 프로그램이 포함됐으며 1980년대에 중국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구매했습니다. 브라질은 천연 우라늄 매장량이 세계에서 6번째로 많고 1981년에 이라크 프로그램을 위해 우라늄 8톤을 비밀리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1987년에 대통령은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했다고 발표했고 나중에 조사 결과 2개의 폭탄을 성공적으로 설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는 나가사키에 투하된 것보다 큰 20에서 30킬로톤 위력이었고 두 번째는 히로시마보다 작은 12킬로톤이었죠. 아마존의 카시모라는 대규모 군사지역에 실험장도 준비했는데 320m 깊이의 구멍이 있었고 브라질군 장교에 따르면 1990년에 핵폭탄을 실험할 계획이었습니다. 무기급 물질을 만들 시설은 있었지만 폭탄의 충분한 양을 생산하려면 아직 몇 년이 더 필요했거든요.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브라질이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면서 핵무기에 반대하게 됐고 1990년에 새 대통령이 실험장을 폐쇄하고 삽으로 상징적으로 구멍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무기 프로그램을 영구히 종료했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중 여러 핵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오늘날 세계에서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첫 일본 프로그램은 1941년 도쿄에서 공식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미국조차 전쟁에 영향을 미칠 만큼 빨리 만들 수 없을 거라고 믿어서 해군이 관심을 잃었습니다. 육군은 계속해서 우라늄 분리에 집중했지만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죠. 1945년에 작업이 진행되던 건물이 미군 폭격으로 파괴됐고 해군도 교토에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이론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나중에 일본으로 향하던 독일 잠수함을 납포했는데 원자폭탄 20% 분량의 우라늄이 실려 있었고 일본 항복 후 미국은 무기급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사이클로트론 5대를 발견해서 부수고 도쿄 항구에 버렸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폭격 이후 일본은 핵무기에 강력히 반대하게 됐지만 1964년 중국의 첫 핵실험 후 일본 총리가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일본도 가져야 한다고 말해서 미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일본은 핵무기의 생산, 보유, 호스팅을 허용하지 않는 비핵 3원칙을 채택했는데 이는 미국이 일본을 보호할 것이라는 보장에 의존하는 거였고 그렇지 않다면 일본은 핵무기를 획득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죠. 일본 대중 여론은 여전히 핵무기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커지면서 그 아이디어에 대한 지지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모든 문턱 국가 중 가장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으며 1년 이내에 폭탄을 만들 자원과 수천 개의 탄두를 만들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자체 핵무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가장 유능한 문턱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인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에 미국은 한국에 거의 1000개의 자체 핵무기를 배치했죠. 1970년에 미국이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한국은 자체 핵 프로그램을 시작할 가능성을 처음 고려했습니다. 남베트남이 1975년 공산주의 북베트남에 함락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비밀 프로그램이 시작됐거든요. 에너지용으로 제공된 미국의 연구용 원자로와 프랑스 및 벨기에의 기술을 얻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얻으려고 했지만 미국이 이를 막았고 한국은 그 후 공개적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했죠. 그러나 일부 작업은 여전히 계속돼서 1982년에 더 많은 플루토늄을 추출했고 미국이 다시 설득해서 핵 에너지 프로그램을 돕는 대가로 중단시켰습니다. 2000년에 한국은 다시 우라늄을 77%까지 농축했는데 이는 무기급에 매우 가까운 수준입니다. 북한이 2006년에 첫 핵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긴장이 고조되는 기간이 있었고 한국 국방장관은 미국이 한국에 다시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에 미국은 한국이 자체 개발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핵무장 잠수함을 배치하기로 합의했죠. 그러나 한국인들 사이의 여론은 자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선호하는데 2023년에 76% 이상이 이를 지지했습니다. 한국은 원한다면 원자무기를 만들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핵무기가 없는 국가 중 유일하게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세계 관심의 중심에 있는데 현재 핵무기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거든요. 지속적인 협상과 위협, 우려가 있고 이란은 오랫동안 핵무기 개발을 부인해왔지만 전문가들은 수십 년 동안 그들이 매우 근접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1957년 이란이 샤의 지도 아래 미국과 동맹을 맺었을 때 엄격히 에너지 목적으로 미국에서 농축 우라늄과 원자로를 받았죠.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지도부를 극적으로 바꿨고 아야톨라 치아의 이란은 미국과 서방의 적대적이 됐거든요. 이란은 천연 우라늄 매장지를 발견했고 파키스탄 핵 프로그램의 아버지로 알려진 압둘 카디르 칸에게서 장비를 받았는데 그는 이란, 북한, 리비아로의 핵 밀수 네트워크로 유명했죠. 2002년에 지하 농축 시설과 중수로가 발견됐고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유엔은 이란의 자산 동결과 금수 조치, 각종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위성 이미지를 통해 고폭발물 실험과 탄두 개발이 이뤄지는 군사단지가 포착됐지만 이란은 이 장소들에 대한 국제 사찰을 계속 거부했죠. 2010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올림픽 게임 작전이라는 사이버 공격에서 협력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이란 핵시설을 스톡스넷이라는 사이버 웜으로 감염시켰고 핵 물질을 처리하는 원심 분리기가 스스로 타버리게 만들어서 원심 분리기의 20%를 파괴하고 20만 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켰습니다. 2015년에 이란은 미국과 핵 협상을 타결했는데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대신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로 한 거래였습니다. 당시 이란 경제는 제재로 이미 많이 약화된 상태였거든요. 2018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거래에서 탈퇴하고 더 많은 제재로 이란에 최대 압력을 가했고 이란은 무기에 필요한 수준에 극도로 가까운 수준으로 농축을 계속 늘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핵무기를 얻으려고 한다고 선언하지 않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확실히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도자 무함마드 빈 살만은 이란이 얻으면 자신들도 얻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1994년에 미국으로 망명한 사우디 외교관은 사우디아라비아가 1973년 욤 키푸르 아랍 이스라엘 전쟁 이후 핵무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말했죠. 그는 또한 사우디가 이라크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2003년에 유출된 사우디 기밀 문서는 세 가지 옵션을 밝혔는데 하나는 자체 원자폭탄 개발, 둘은 다른 국가에서 얻기, 셋은
중동 핵무기 없는 지역을 옹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우디가 석유 크레딧과 교환으로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증거가 나타났고, 고위 나토 관리는 사우디가 리야드로 배달될 준비가 된 일부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파키스탄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정보를 개인적으로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세계 최초로 핵무기 개발 경쟁에 뛰어든 나라 중 하나였는데, 당시 독일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이끄는 우라늄 프로젝트는 원자로 제작과 우라늄 농축, 중수 생산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군부는 핵분열이 전쟁에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했고, 그 결과 자금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죠. 게다가 나치 정권이 유대인 과학자들을 추방하거나 학살하면서 최고 인재들이 미국으로 넘어갔고, 이들은 나중에 맨해튼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됩니다. 1942년에 들어서야 독일 지도부가 핵과학의 중요성을 깨달았지만, 연합군이 노르웨이에 있던 중수 생산 공장을 파괴하면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거든요. 전쟁이 끝날 무렵 독일의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실패했고, 연합군이 독일 과학자들을 체포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 확인됐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포로로 잡혔을 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 못했고, 그제야 자신의 계산 실수를 깨달았죠. 미국이 맨해튼 프로젝트에 오늘날 가치로 350억 달러를 쏟아부은 반면 독일은 겨우 3,500만 달러만 썼던 겁니다. 중립정책으로 유명한 스위스도 놀랍게도 43년간 핵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2차 대전 중 스위스 물리학자 파울 셰러가 독일 동료 하이젠베르크를 초대해서 원자폭탄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1945년 미국이 일본에 핵공격을 한 지 일주일 후 스위스 정부는 파울 셰러가 이끄는 자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결국 대부분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할 거라고 가정했거든요. 1958년에 스위스 정부는 독립과 중립을 지키려면 군대에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줘야 하며, 여기에는 핵무기가 포함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군부는 15년 안에 폭탄 100개, 포탄 50발, 로켓 100개를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7개의 지하 핵실험장 후보지도 마련했죠. 벨기에 콩고 식민지에서 우라늄을 구매했고, 미국에서 구입한 원자로에 비밀리에 저장했습니다. 심지어 소련과의 선제 공격 전쟁까지 구상해서 미라주 3 전투기로 모스크바까지 핵탄두를 운반하는 계획을 세웠고, 침공에 대비한 소형 전술 핵무기도 계획했죠. 1960년대에 프로그램은 심각한 차질을 겪었는데, 미라주 사건이라는 공개 스캔들이 터지면서 핵 프로그램 예산 대부분이 삭감됐습니다. 루마니아는 1978년 공산주의 지도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치하에서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1970년에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했지만 비밀리에 원자폭탄을 개발하려고 해서 이를 위반했죠. 다뉴브 프로그램이라고 불린 이 계획은 핵무기,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학 및 생물무기 연구라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민간 에너지 생산용으로 제공받은 고농축 우라늄과 원자로를 확보했지만, 이를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루마니아 관리가 루마니아가 소형 핵무기를 만들고 싶어 했고,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연구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루마니아는 노르웨이에서 중수 14톤을 구매해서 1980년대에 인도로 비밀리에 운송해 인도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도왔습니다. 차우셰스쿠는 영토 분쟁으로 긴장 관계에 있던 헝가리를 핵으로 절멸시키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죠. 1992년 루마니아 혁명으로 차우셰스쿠가 처형되고 새 정부가 비밀 무기 프로그램을 발견했는데, 최소 6개의 폭탄을 만들 핵물질 생성에는 성공했지만 실제로 만들 과학자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시도한 모든 국가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의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한 첫 번째 국가이자 이를 실제로 사용한 유일한 국가로서 이 목록에 거의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얻지 못하도록 막은 주요 국가라는 점이죠. 어떤 사람들은 세계에 핵무기가 적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누가 이 기술을 가질 수 있는지 단속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받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빠르게 변할 수 있고,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핵무장 국가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